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봉숭아, 도종환. 우리가 저문 여름뜰하게 엷은 꽃잎으로 만났다가 내가 내 살 속에, 내가 내 꽃잎 속에 서로 붉게 몸을 섞었다는 이유만으로 열의 10손가락 핏물이 들어 내가 만지고 간 가슴마다 열의 10손가락 핏물 자국이 박혀. 사랑아, 너는 이리 오래 지워지지 않는 것이냐? 그리움도 손끝마다 핏물이 배어. 사랑아, 너는 아리고 아린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냐? 네, 도종환 시인의 봉숭아입니다. 이 봉숭아 꽃물이 남아있는 채로 첫눈이 오면 사랑이 이뤄진다, 이런 말도 있죠. 도종환 시인은 봉숭아 꽃물을 통해서 사랑의 추억과 그 상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봉숭아 꽃물처럼 시인은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그 남은 자국을 애써 잊으려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여름 한철 짧게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짧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되는 일들이 있죠. 아마도 이 아쉬움이라는 것은 그리움의 또 다른 빛깔이 아닐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과 짧게 만나지만 이 시간은 저에게도 그 아쉬움만큼 그리움을 준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부터 KBS 라디오 독서실 문을 열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김미월 작가의 서울 동굴 가이드입니다. 김미월 작가 잠시 후에 직접 모실 텐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김미월 작가 사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걸어오는 모습이 어찌나 씩씩하던지요. 김미월 작가는 1977년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을 했고요. 200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정원의 길을 묻다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서울 동굴 가이드가 있고 현재는 소설 쓰기와 아울러서 어린이 책을 번역, 기획하고 편집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서울 동굴 가이드는 어떻게 다가갈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미월 작가의 서울 동굴 가이드입니다. 서울 동굴 가이드 김미월. 내가 살고 있는 곳 서울고시원 203호에서 창문을 열면 신호등 약국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인다. 고시원과 약국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 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다. 약국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저녁 무렵 행인들은 주의해야 한다. 간판의 신호등 그림이 너무 밝고 문양도 선명해서 진짜 신호등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간판의 빨간불과 파란불은 늘 함께 켜져 있다.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신호등에 적색등, 녹색등이 모두 켜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약국에 불 켜진 간판을 내려다보며 나는 가끔 그런 의문을 품곤 한다.
물론 답은 매번 1. 그냥 건넌다. 2. 건너지 않는다 따위에 어린애도 금세 떠올릴 수 있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여자는 대개 9시 20분쯤 204호로 돌아온다. 몇 시에 약국으로 나가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출근을 위해 고시원을 나서는 시각인 오전 8시 반 이후라는 것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괜찮아. 들으면 어때? 하지 말라니까. 야, 이렇게 좀 해봐. 응? 참. 목구멍에다 마요네즈를 들이부은 듯 끈적끈적한 여자의 목소리가 베니어 하판을 뚫고 귀에 와 꽂혔다. 204호다. 또 시작이군. 저 여자는 어떻게 그 좁아터진 방 안에서 용케 그 짓을 할까? 도중에 흐느껴 울거나 소리 높여 웃기도 한다. 뭐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이 고시원에서 못 산다. 방음은커녕 날이 갈수록 통음 효과를 자랑하는 이곳의 널빤지벽 시스템은 오직 서라운드 입체 음향에 익숙한 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벽 쪽으로 세워놓았던 간이 침대를 내렸다. 팔다리를 몸에 붙이고 갈고리 골자로 누웠다. 큰 대자로 누워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혼자 눕기에도 빠듯한 매트 위에 몸을 부리자 204호의 신음소리가 박진감 넘치게 귓속을 파고들었다. 약국의 새 여자는 목소리에 매가리가 하나도 없었다.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그만해. 옆방에서 들어. 들으면 어때? 아유, 그냥 참 203호 들으면 어쩌려고 그거. 아유. 나는 시장통 입구에 위치한 이 개판 5분 전 고시원이 마음에 든다. 내가 사는 203호는 2층 복도 맨 끝에 있다. 아, 203호. 네. 그 월세 내는 날 25일이니까 잊지 말아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냉장고에 있는 남은 반찬 먹지 말아요. 김치 같은 거. 202호가 김치 없어졌다고 난리를 쳤으니까. 전 여기서 밥 안 먹어요. 컵라면 같은 거 먹을 수도 있잖아. 하여튼 남의 반찬 먹지 말아요. 네. 창이 없는 복도는 대낮에도 어두침침하다. 현관에서 방까지 가는 10여 초 동안 나는 종종 인적 없는 미개방의 동굴 속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방의 넓이는 한 평이 채 못 된다. 여자는 왜 이런 데서 살까? 약사씩이나 되면서 왜 말만 고시원이지 실정은 싸구려 여인숙이나 다름없는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일까? 자꾸만 여자에게 신경이 쓰인다. 그녀가 단골 약국의 새로운 약사여서이기도 하고 옆방의 새로운 이웃이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퇴근 후에 별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거사는 끝났나 보다. 하판 너머 204호는 지금 잠잠하다. 네. 홍은 매표소 데스크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에 열중해 있었다. 보아하니 손톱을 손질하는 모양이었다. 왼쪽 어깨와 턱 사이에는 수화기가 끼워져 있었다. 네, 물론이죠. 국내 유명 동굴에도 흔치 않은 박쥐며 장님 굴새우, 등줄굴 노래기.
잘하시네요. 그럼요. 전문 가이드가 자세한 해설도 해주기 때문에 자녀분의 체험학습장으로 최고입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이곳은 전 세계 동굴 중에서 유일하게 내부 어디에서나 핸드폰 팡팡 터지는 곳이랍니다. 언제 들어도 상냥한 말투였다. 저 나긋하면서도 야무진 언변을 감상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홍이 대화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심치 않을 터였다. 때로는 나조차도 헷갈렸다. 홍이 통화를 하면서 손톱을 다듬거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혹은 가스 고데기로 머리를 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면서도 말이다. 그럼요. 인공동굴이죠. 천연동굴은 너무 멀리 있지 않나요? 충청도에, 강원도에, 제주도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다녀오기 참 힘들죠. 그런 문제점들을 피해가면서 동굴 생태에 대한 학습 및 관람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서울 동굴 탐험관입니다. 네.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미송 대단해. 화이팅! 통화를 끝낸 홍이 손을 흔들었다. 오후가 되자 관람객들이 띄엄띄엄 입장했다. 여기가 동굴이에요? 네, 서울 동굴 탐험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숙제해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자, 다들 이리로 오세요. 석순부터 설명할게요. 빨리 숙제 끝나고 수영 좀 가자. 탐험관의 주 고객은 초등학생들이다. 녀석들 중 20에 19은 방학 내 미뤘던 숙제를 하기 위해 온다. 방학도 다 끝나가니 절박했겠지. 보호자 없이 온 4명의 남자아이들을 앞세워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32개의 조명등이 켜져 있는 동굴 속은 어둡고 습했다. 10여 미터쯤 들어가자 첫 번째 석순이 나타났다. 시멘트 바닥 위에 석고를 이겨 모양을 빚고 그 표면에 수성도료와 유색유약을 칠해서 만든 가짜 석순이었다. 저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설마 잘 붙였겠지. 자, 이쪽으로 와볼래요? 우와, 석순이잖아. 정말 신기하네. 저 누나 왜 오바하냐? 그러게. 똑같은 것들만 있잖아. 시시해. 어머, 여기도 석순이 있네. 우리 어린이들. 자, 이 석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그걸 알면 여기 왜 왔겠어요.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자, 이건 종유석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석순이고, 탐험관 받는 것 같아. 그치? 응. 또 근데 유석, 저 옷은 너무 웃기지 않냐? 동굴 안의 가장 큰 조형물인 대형 석주를 지나자 구화노, 삼엽충, 등줄굴 노래기, 갈로아 등의 화석들이 진열되어 있는 쇼케이스가 나타났다. 우와, 선생님, 이거 무슨 벌레예요? 구화노는 박쥐의 배설물이에요. 동굴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귀중한 식량 자원이 되죠. 그래서 박쥐가 사는 동굴에는 다른 생물들도 많이 산답니다. 야! 여기도 이상한 거 있어! 뭔데? 화석들에 대해 설명하는 사이 아이들은 다시 나를 앞질러 갔다. 나는 반도 채 하지 못한 설명을 접고 아이들의 뒤를 쫓는다. 탐험관에서의 일과는 늘 이렇다.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머그잔에 정수기에 냉수를 받았다. 여자가 건네준 한방 생약 소화제는 환약 형태로 되어 있었다. 식탁에 앉자 개수대 윗벽에 붙어있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밥 무료 제공, 조리기구는 제자리에, 붐빌 때일수록 양보를. 그러나 고시원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은 늘 한산했다. 물을 마실 때나 들를까 원생들은 대부분 밖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23개의 환약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다 어떻게 먹지? 저기 물 마셔요. 네. 괜찮으세요? 저기 신호등 약국의 약사시죠? 예? 이 약 저한테 파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 예. 저기 내 방에 갈래요? 네? 나 때문에 약을 못 먹게 됐으니까 새 소화제를 줄게요. 그녀의 제의를 나는 마다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집기가 많았다. 45리터들이 소형 냉장고가 있는가 하면 책상 위에는 VTR도 있었다. 특이한 것은 비디오 카세트 옆에 늘어서 있는 자잘한 약병들이었다. 투명한 유리병들 속에는 하얀색 정제들이 들어있었다. 과연 약사의 방다웠다. 와, 약 정말 많다. 디아제팜, 메드로, 발효제팜, 유리제팜, 발효. 와, 퇴근 후에도 약에 대해 연구하시나 봐요. 제가 먹는 약들이에요. 그리고 난 약사가 아니라 약사 보조예요. 약사 보조요? 네. 보조 약사가 아니라 약사 보조. 신호등 약국 주인이 집안일로 좀 바쁘거든요. 임시로 절 고용한 거예요. 뭐 일종의 판매원인 셈이죠. 아, 예. 맥주 할래요? 예, 좋죠. 자요, 마셔요. 우리는 침대에 마주 앉아 맥주를 마셨다. 외로웠던 걸까?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수가 많았다. 동굴 가이드란 직업도 있었구나. 근데 하루 종일 동굴 안에서 일하면 무섭지 않나? 컴컴할 텐데.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전 무서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서움을 안 타나 봐요. 예전에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더니 그 후로는 세상 일이 다 시시해 보여요. 무슨 일을 겪었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물놀이 갔던 바닷가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다들 비켜요! 비켜! 어머머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나봐요. 2명이야. 어른하고 애하고. 애 엄마인가 봐. 어쩌다가. 아유, 엄마 손이 애 수영복 안으로 들어가 있네. 아마 물속에서 아이를 꺼내려고 했나 봐. 난 물 빠진 사람 처음 보는데 원래 저렇게 퉁퉁 불어요? 그럼. 아유, 여자 팔굽기가 웬만한 남자 허벅지만 하네. 아유, 어머. 아니, 근데 넌 누구니? 네? 엄마가 없어요. 아니, 엄마를 왜 이런 데서 찾아? 숙소 쪽에 가서 찾아봐. 네 부모들이 너 찾고 있겠다. 어서 가. 네. 잠깐만, 꼬마야. 너 수영복이 물에 빠진 저 여자의 수영복하고 똑같네. 수영복이 똑같았다고요? 네. 가슴에 세 겹으로 프릴이 달려있는 진한 주홍색 수영복.
제 수영복과 똑같았어요. 걘 키도 꼭 저만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런 광경을 봤다면 무지 슬펐겠네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진 그 애가 자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똑같은 수영복을 입고 키도 비슷했다면 물에 빠진 그 아이가 자신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그 여자는 기분이 어땠을까? 물속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수영복에다 팔을 집어넣는 그 순간에 기분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호흡이 곤란해질 만큼 가슴이 죄어와서 소화제를 먹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끄덕여서 눈 뜨고 졸고 있는 게 아닐까 염려될 정도였다. 그러나 어깨에 손을 짚어보려는 순간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불쾌해진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도 예전에 무서운 일을 겪었었죠.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수면제도 소용이 없을 때 난 재밌는 영화를 보죠. 한번 보실래요? 재미있는 영화요? 저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생긴 게. 시청 거리가 1m도 안 되는 악조건 속에서 본 비디오는 홍콩 느와르 영화처럼 바바리 코트를 입고 총 잘 쏘고 힘센 남자들이 떼거리로 나왔다. 영화 속에서 남녀는 사랑을 나눴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간혹 합판 너머에서 들려오곤 하던 바로 그 소리였다. 하지마. 옆방에서 들어. 괜찮아. 들으면 어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좀 해봐. 저놈이 똑같이 생겼어. 너무 닮았어. 꼭 닮았었고. 여자는 손안에 든 맥주캔을 우그러뜨렸다. 나는 여자의 말을 좀 더 잘 듣기 위해 그녀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그러나 여자는 등을 벽에 기대더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반수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화면 속의 남자가 누구랑 똑같이 생겼느냐고 물을 수가 없었다. 비디오 카세트에 전원을 껐다. 플러그를 뽑으면서 보니 책상 뒤편에 비디오 테이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나는 불을 켜둔 채로 204호를 나왔다. 너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야? 어저녁부터 비가 왔으니까요. 이걸 언제 다쳐? 내가 이 옷만 안 입고 있어도 같이 물을 버리는 건데. 그놈의 레스토랑 사장은 아직도 방수 처리를 안 한 거야? 지난번에 셀 때 당장 방수 코팅 처리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그나저나 비가 더 오면 안 될 텐데. 무거운 걸 들고 또 2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야? 밤새 떨어진 물로 추적추적했던 동굴 바닥은 정오가 지나서야 어느 정도 말끔해졌다. 관람객은 셋뿐이었다. 자, 석회암 동굴은 지하수나 빗물이 땅속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생긴 코너가 점점 더 커지면서 조금만 참고 선생님 설명 잘 들어. 숙제해야 되잖아. 석회암을 녹이면서 동굴 천장이나 아직 멀었어. 바닥에 여러 가지 퇴적물을 만들죠. 자, 지금 보시는 부모와 함께 온 아이는 동굴을 관람하는 내내 몸을 비틀었다.
평균치를 웃도는 습도 때문에 동굴 산호며 유석들의 표면이 미끌미끌했다. 쇼케이스 유리에도 김이 서려 있었다. 자. 아까 들어왔던 데다. 에이, 뭐 이래? 동굴 모양이 동그라미라서 그래요. 자, 집에 가서 견학문 쓰는 거 잊지 말아요. 진짜 너무 허술하다. 이 동굴은 입구와 출구가 같다. 원형굴인 것이다. 한정된 공간 내에 직선굴을 만드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원형으로 설계했을 테지만 관람객들은 이에 덜어 실망하기도 했다. 동굴을 통과하고 나면 들어왔던 곳과는 다른 새로운 어딘가가 나오리라 기대하는 것일까. 딴 세상. 한때는 나도 그랬었다. 숨이 막혔다. 명치 아랫부분이 뻑적지근했다. 매표 사무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사이다는 알맞게 차가워져 있었다. 맛이 약간 쓰긴 했지만 진짜 레몬을 우려서 낸 향은 근사했다. 함께 맥주를 마신 다음 날 204호가 나를 불렀다. 약속했던 새 소화제예요. 이게 뭐예요? 가스활명수 같은 거. 그래봤자 탄산가스예요. 습관처럼 소화제를 먹지 말고 차라리 이걸 마셔요. 네.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중탄산 나트륨이랑 시트르산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거기다 무가당 감미료와 레몬을 넣으면 프리미엄 사이다가 되죠. 소화제로는 그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약사 보조가 아니라 보조 약사, 아니 메인 약사 같았다. 사이다를 마시고 제자리로 돌아오니 홍이 데스크 탁자에 팔을 괜 채 나를 근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혼자서 동굴 안을 한 바퀴 돌았다. 물바지용으로 갖다 놓은 양동이는 반이나 차 있었다. 양동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물은 정확히 3초 간격으로 한 방울씩 떨어졌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거푸 트름이 나왔다. 과연 프리미엄 사이다였다. 난 약사나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유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죠. 유전이란 이유로 치유가 불가능한 병들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난 바로 그 유전 때문에 의사도 약사도 될 수 없었죠. 나 생맹이거든요. 적생맹. 빨간색이랑 녹색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한참 눈치를 보죠. 사람들이 건너면 파란불이구나 하고 나도 따라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 있으면 빨간불이구나 하고 나도 같이 서 있는 거죠. 여자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화제 복용법을 알려줄 때처럼 힘이 없었다. 관역을 벗어난 물방울 하나가 손등으로 떨어졌다. 양동이의 위치를 내 쪽으로 조금 옮겼다. 어렸을 적 내 꿈은 뭐였을까?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꿈을 꿀 수 있다면 나는 그날로 돌아갈 것이다. 수상구조대원이 될 것이다. 나랑 똑같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아이와 그 아이를 껴안고 있는 여자를 향해 헤엄쳐 갈 것이다. 물방울이 급기야 물줄기로 바뀌었다. 양동이가 넘쳐 흐르고 굵은 물줄기들이 동굴 바닥을 휩쓸면서 하나로 합쳐졌다. 급격하게 높아진 수위가 어느새 가슴까지 이르렀지만 두렵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발을 휘저었다. 저 멀리 여자가 아이를 끌어안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엄마 딸은 걔가 아니라 나예요. 나라고요. 여자는 누군지 모를 아이의 수영복 속에 발을 쑤셔넣고 있었다. 여자는 내 손에서 닿을 듯 말 듯 멀어져 가기만 했다. 아이는 해안선을 따라 걷고 있다. 모래밭은 가도 끝이 없다. 엄마에게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는 울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저녁 늦게야 다다른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 속에서 아이는 본다. 몸이 퉁퉁 불어있는 엄마, 그 팔에 안겨있는 낯선 여자애, 제 것과 똑같은 그의 수영복, 코와 귀와 입으로 물이 밀려들어왔다. 내가 모래사장에서 길을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나를 찾아주지만 않았어도, 너와 똑같은 수영복을 입은 애가 물에 빠진 걸 발견하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엄마 미안해. 단장님 전화해요. 그만 퇴근하라는데요? 자, 다들 잘 읽어보고 따라주세요. 무슨 내용인데요? 눈이 있으면 읽어봐요. 이 뭐야, 이 뭔데 그래, 이 연료비 관계로 부득이하게 다음 달부터 입실료를 인상합니다. 창 있는 방은 20만 원, 창 없는 방은 18만. 이런 씨. 이만 정마. 왜요? 에? 아니 창 있는 방은 왜 2만 원이나 올리는 거야? 올리려면 똑같이 올려야지, 어? 아니 창가 쪽 방이 워낙 잘 나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 잘 나가긴지 여기 만 원 내려. 참. 아니 형님은 창문 없는 방에 사시면서 왜 이러세요? 에? 총무 나 지금 싼 방에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 양반 왜 이래 진짜. 두 사내가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귓등으로 흘려들이며 방문을 열었다. 빨래의 습기 때문에 방 안의 공기가 눅눅하게 느껴졌다. 눈을 감고 머리 위로 팔을 뻗으면 어딘가 매달려 있는 종류석이 만져질 것도 같았다. 방 안을 대충 정리하고 나니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9시 23분. 204호실 방문이 열릴 시간이다. 그러나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다. 여자의 퇴근 시간은 오차 3분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창문을 열었다. 신호등 약국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어디로 간 거지? 어젯밤 여자의 방에서는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려왔었다. 갈 거야. 나 떠날 거라고. 뭐랍시오? 이건 또 무슨 영화지? 처음 듣는 대사인데? 애드립도 아닐 테고. 떠난다고! 떠날 거라니까! 가만. 이 목소린 비디오가 아니라 약사 보조 목소리잖아.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죽여버릴 거야! 벽에서 귀를 떼기 직전 그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다. 행인도 차도 뜸한 횡단보도는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여자는 정말 떠난 걸까? 누군가를 죽이러 간 것일까? 창밖으로 목을 빼고 건물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갈고리 골자로 누워있을 한밤의 고시원은 괴괴하고 적적했다. 여자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따금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화살표를 훑고 지나갔다. 관장한테 전화 받았죠? 네. 임시 휴가 난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임시 휴관 그거 다 뻥이에요. 레스토랑이 지하층까지 매입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든대잖아요. 서울 동굴 탐험관이 문을 닫는다고요. 그래요? 난 거기 레스토랑에서 일할 거예요. 잘 됐네요. 미송, 나 전화 올 때가 있어서. 그래요. 가이드도 빨리 다른 일 찾아봐요. 여자는 약국안에 없었다. 그녀를 만나지 못한 지도 벌써 3일째였다. 204호 방문을 두드려 보았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주방에도 없고 세탁실 옥상에도 없던데. 글쎄 형님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왜 안 돼? 형님은 자주 밀리잖아요. 알았어. 돈 더 내면 될 거 아니야. 저기 총무님. 예. 204호 사시던 여자분, 그분 나가셨어요? 204호? 그 요 앞 약국서 바카스 팔던 여자 말이지? 네. 그 도둑질하다 들켰으니 뭔 낯으로 여기 살겠어요? 아가씨. 오늘 밤부터 내가 거기서 산다고. 그 엊그제 내보냈어요. 아이고. 내 그 약사하고 좀 아는데, 그 여자가 수면제를 왕창 빼돌렸답디다. 아이고. 자살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방에다 꼬붙여놓고. 도둑년이고. 야, 이거 하마터면은 고시원서 송장 칠 뻔했지, 내가. 바카스 파는 여자가 아니라 약사 보조예요. 그리고 수면제는 잠이 안 올 때마다 먹던 거였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먼 놈팽이들을 그렇게 끌어들이는지 시끄럽다고 옆방서 신고도 들어왔었다고요. 아무리 시장판이라도 그렇지. 그 짓을 할 때가 따로 있지? 어디 고시원에서? 그게 아니에요. 비디오를 본 거였어요. 누군가와 닮은 남자가 나오는 영화였다고요. 아이, 종무 그 텔레비전 소리 좀 크게 좀 해봐. 그 일기예보 하잖아. 아이고, 비가 그만 와야 될 텐데.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수해에 대비해 주시고 이번 비는 다음 주말까지 한두 차례 더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나는 고시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8시 40분. 걸음을 제게 놀렸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을 때 나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경계석과 보도 위에 하나씩 따로 올려놓은 오른발 왼발을 내려다보았다. 문득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신호등의 빨간불, 파란불이 모두 꺼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건너지 않는다. 2. 그냥 건넌다.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서울 동굴 가이드 함께 하셨고요. 이 작품의 저자시죠. 김미열 작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열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동안이시네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만 가까이에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약간 거리가 떨어져서. 네. 그런가요? 저희가 이제 서울 동굴 가이드 함께 들어봤거든요. 네.
고시원에 사는 현대인들의 삶을 좀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 또 각각의 상처가 있거든요. 작가께서는 서울 동굴 가이드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정답을 알 수 없어도 그 문제를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정답이 없어도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고시원 작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아픔이 있어요. 일단 뭐 동굴 탐험가로 일하는 나 주인공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204호에 사는 그 약사 보조는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유전인 생맹 환자라서 또 이제 유전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근데 특히나 그 204호에 사는 그 여자분의 아픔은 참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는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만큼 불행한 일도 드물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수가 되고 싶은데 타고난 음치라든가 뭐 농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키가 평균 이하의 단신이라든가 그럴 때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 조건들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영웅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니까요. 예, 저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보다 그 불가능한 꿈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예, 그래서 이 소설을 쓰면서도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와닿는 그런 얘기인데요. 주변에도 참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친구들도 많고 꿈을 포기해야만 하나라고 평생 그 마음에 멍에를 지고 가는 친구들도 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작품에서 동굴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는 곳이 고시원도 약간 동굴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 나가 일하는 곳이 실제로 인공 동굴 이고요. 이 동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굴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좁고 답답하고 어둡고 예, 그런 곳이잖아요. 예, 그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밖을 볼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밖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스스로의 좌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고시원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동굴이란 곳도 잠깐 머물다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 동굴 바깥의 세상, 그러니까 사회, 세상, 시대 이런 것들이 지금 나랑 어떻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표현하기에 동굴이 적절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가 소설 속에 넣은 거예요. 그러시군요. 마지막에는 이 나라는 주인공이 신호등 앞에서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신호등에 빨간불과 파란불이 모두 꺼지면 이게 건너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너지 말아야 되는 건지 누가 정답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신호등이 우리 사회가 실제로 권위를 부여한 진짜 신호등이 아니잖아요. 이 소설에 보면 진짜 가짜 대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는 고시원도 고시생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진짜 고시원이 아니었고 옆방의 약사인 줄 알았던 여자도 사실은 진짜 약사가 아니었고 이 화자의 직장인 동굴도 사실은 진짜 동굴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진짜 가짜가 끊임없이 대비가 돼요. 근데 나의 실존은 진짜고 나의 삶도 진짜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이 가짜일 때 느껴지는 뭐 상실감, 자괴감, 충격 이런 것들을 이 화자도 느끼는데요. 그게 가짜 신호등이니까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자가 만약에 저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저는 가짜에 속지 말아라. 여기에 정답은 없지만 모범 답안은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니까 차가 올 때는 건너지 말고 차가 오지 않을 때는 건너라.
예,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주위를 잘 살펴서 건너라. 네. 다치지만 않게. 네. 네. 이 작품을 이렇게 보다가, 잠깐만, 나라면 이렇게 꺼진 신호등에서 건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여간에 참 많은 생각을, 아까 진짜와 가짜가 끊임없이 대비된다라고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네. 아까 그랬잖아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평균 이하의 키를 갖고 있으면 그 슬픔이 되게 컸다. 근데 김미월 작가께서는 작가의 꿈을 원래 갖고 계셨나요? 예, 저는 정말 늘 운이 좋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으면서부터 막연히 이런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들을 동경했고, 저도 감히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고, 정말 운 좋게 꿈을 조금씩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글 쓸 때 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 어떤 자세를 갖고 글을 쓸 때 어떻게 임한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냥 묵묵히 열심히 그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남의 책을 10,000원을 주고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게 되는데요. 사실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동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10,000원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그 고단한 일상과, 수고와, 그런 것들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10,000원의 책값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진솔하고 따뜻한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글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앞으로 김미월 작가의 작품들이 더 기대가 되고, 주목을 하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품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굴 가이드의 김미월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무슨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요,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결함을 또 다른 장점으로 극복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해보지도 않고 자신 없어하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동굴 속에 갇히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김미월 작가의 서울 동굴 가이드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박기환, 장효선,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